들을수록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있지요. 윤님이 지난주까지 하시고 개인 사정으로 하차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더 재밌을 겁니다. 전 되게 기대가 됩니다. 보통 이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위기라는 거는 위기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사건이든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죠.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윤님하고 같이 했던 시간이 행복하고 물론 되게 좋았지만 혼자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여기가 저희 집이거든요.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집에서 이제 마이크도 구매해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윤님이 만약 계속 했다면 제가 이런 기회를 못 잡았겠죠. 집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혼자 하는 거랑 둘이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훈련을 요번에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전 되게 기쁩니다. 요런 변화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변화가 없는 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요번에 변화를 계기로 끊임없이 이제 그러니까 좀 어떤 상태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나쁜 것 같아요. 윤님하고 하면서도 물론 그게 되게 좋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서로 익숙해지고 서로에 대해 알게 되니까 좀 마음이 풀어지고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기로 더 긴장하게 됐다. 혼자 하면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요번에 읽었던 일주일간 제가 읽었던 책은 김어준의 건투를 빈다입니다. 요거를 거의 한 330쪽짜리 책을 한 주 만에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제가 원래 김어준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또 그렇고 김어준 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어준이 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저씨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김어준이라고 그럴게요. 제가 보통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아니다. 어준이 형이라고 그럴까? 어준 형 책을 제가 보게 된 거는 그 김어준 씨를 알게 된 건 그 나꼼수 때 나는 꼼수다를 들으면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꼼수다는 저한테 정치학 교과서였던 셈이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어려운 주제를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때 되게 감탄했거든요. 이런 능력을 나도 갖고 싶다. 낙검수를 거의 다 챙겨봤고 그 이후에 이제 김어준 님이 진행하는 그런 방송들 유튜브로 이제 계속 하셨잖아요. 파파이스라든지 뭐 다스베이다라든지 그런 방송들을 공개 방송에서 가서 제가 몇 번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볼 때마다 거의 한 3시간, 4시간 녹화를 하는데 그걸 그냥 온전히 그냥 주체적으로 주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놀라웠고 항상 흠모하면서 연모하는 그런 분입니다. 저의 롤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또 글을 되게 잘 쓰세요. 딴지일보의 딴지 총수시잖아요. 언론사인데 글을 정말 잘 쓰십니다. 저희가 이제 2시간 철학인데 그동안 뭐 철학사 관련된 책도 봤고 그다음에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라든지 신영복 선생님 같은 진짜 글을 잘 쓰시는 근데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철학자예요. 그분들의 책은 고민숙 선생님도 그렇고 일단 학자예요. 학자.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죠. 근데 학자의 글과 이분의 글은 확실히 달라요. 오늘 이제 좀 많이 제가 읽어드리고 하겠지만 이분의 글은 학자의 글이 아니고 진짜 일상인, 직장인의 글이다. 어떻게 보면 더 와닿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되게 학문적으로 개념적으로 막 접근하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좀 고담 준론을 펼치고 보통 그런데 김어준 님은 글이 되게 직접적이에요. 그리고 쓰는 단어가 되게 좀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팍팍 꽂혀요, 말들이. 문장을 정말 맛깔나게 잘 쓰십니다. 대한민국에 그 자기 문체를 가진 사람이 작가가 몇 명 없는데 자기 문체가 있으세요.
이렇게 쓰는 사람 이제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2분만에 문체를 퍼뜨리셨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한번 또 코멘트를 달아볼게요. 일단 들어가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언제 행복한지 스스로도 모르더라 하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을 남한테 그렇게들 해댄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자신을 움직이는 게 뭔지, 그 대가로 어디까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 본원적 질문을 건너뛰고 그저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만 끊임없이 묻는다. 오히려 자신이 자신에게 이방인인 게다. 안타깝더라. 행복할 수 있는 힘은 애초부터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 행복하자면 먼저 자신에 대한 공부부터 필요하다는 거. 세상사 결국 다 행복하자는 수작 아니더냐. 요게 이제 머리말에 몇몇 문장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책이냐면 건투를 빈다라는 책은 김어준 님이 그 Q&A를 한 거예요. 독자들이 질문을 자기 삶의 인생의 이제 어려운 문제점들을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나름의 응답을 해준 거죠. 근데 그걸 모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제가 이제 하나씩 읽으면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번 편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철학을 얘기하다 보면 개념만 얘기하고 좀 실제 적용하는 게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책을 통해서 실생활의 철학을 적용한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걸 한 2번인가 3번째 보는 건데 정말 좀 뭔가 팍 깨닫게 되더라고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쪽 질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벌써 나이 30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38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김어준 님의 답은 이런 겁니다. 이게 문장을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줄친 부분 위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의미는 다 연결이 되니까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모른다는 거다. 스웨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인간에겐 소유욕과 존재욕이 있는데 소유욕은 경제적 욕망을, 존재욕은 인간과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뜻한다고. 그런데 그 존재욕을 희생해 소유욕을 충족시키는 건 병적 사회라고. 공교육이 처음 가르치는 게 그런 거다. 사회 시스템 역시 그 가치관의 기초에 구축되고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그 기본 태도에 관한 입장이어야 한다. 우린 그런 거 안 배운다. 대신 성공은 곧 돈이라는 거, 돈 없으면 당한다는 거, 그 경쟁에서의 낙오는 인생 실패를 의미한다는 거, 그렇게 경제 논리로 일관된 협박과 회유로 훈육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초식 동물처럼 산다. 초식 동물의 군집은 가장 뒤처지는 놈이 포식자의 먹이가 되어 나머지의 안전이 잠정 담보되는 시스템이다. 거기에 공적 신뢰 따윈 없다. 결국 끝줄에 서지 않으려 끊임없이 서로를 경계하며 두리번거리는 왜소하고 불안한 납개들만 남을 뿐.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시도할 겨를도 없고 엄두도 안 날 밖에. 우리네 평균적 삶이 그렇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지는 스스로 깨치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자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인간인지부터 아는 거다.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픈지, 무엇에 감동하고 무엇에 분노하는지, 뭘 견딜 수 있고 뭘 견딜 수 없는지, 세상의 규범에 어디까지 장단 맞춰줄 의사가 있고 어디서부턴 콧방귀도 안 낄 건지, 그렇게 자신의 등고성과 임계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윤곽과 경계가 파악된 자신 중 추하고 못나고 인정하기 싫은 부분까지 나의 일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혀 멋지지 않은 나도 방어기제의 필터링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는 지점. 그런 지점을 지나게 되면 이제 한 마리 동물로서 자신이 생겨먹은 대로의 경향성, 그런 경향성의 지도가 만들어진다.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 관심이 없어진다. 더 이상 자기 합리화나 삶에 대한 하찮은 변명 따위에 에너지 소모하는 일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에너지는 생겨먹은 대로의 나를 세상 속에서 구현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저 자신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 가보고 싶은 곳들, 만나보고 싶은 자들 따위의 리스트를 만들라. 그리고 그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라. 사람이 왜 사느냐? 그 리스트를 지워가며 삶의 코너에서 닥쳐오는 놀라움과 즐거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만끽하려 산다. 최소한 나는 그렇다. 건투를 빈다. PS. 행복에 이르는 방도의 가지수가 적을수록 후진국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김호준님의 응답이었어요. 이 부분 보면서도 정말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어른이 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삶에 대한 기본적 태도,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한 입장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저도 공교육에서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고, 우리가 공교육에서 배웠던 거는 수학 문제 잘 풀고, 국어 문제 잘 풀고, 사회 문제 잘 풀고, 문제 잘 푸는 법이죠. 시험 문제 잘 풀어서 점수 높게 받는 법, 그런 걸 배웠는데,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걸 이제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데,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인간인지, 내가 언제 기뻤지? 언제 슬프지? 무엇에 감동하지? 무엇에 분노하지? 뭘 견딜 수 있지? 어떤 걸 견딜 수 없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파악하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한 질문을 잘 안 하고 살았구나. 요즘에 제가 이제 좀 많이 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이런 것들 다 스스로 그냥 살면서도 계속 질문해보고 또 이미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의 액션을 통해 나의 행동, 평상시 행동을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반복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거면 계속 반복해서 먹었겠죠. 치킨이 좋으면 치킨을 계속 시켜 먹었겠지. 그리고 뭐 어떤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전혀 멋지지 않은 나도 방어기제의 필터링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는 지점. 한 마리 동물로서 자신이 생겨먹은 대로의 경향성. 그런 경향성의 지도가 만들어진다. 이걸 저는 지금 요즘 만들고 있거든요. 내 스스로를 정의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의해가는 건데,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나의 경향성 지도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자신에 대해 관심이 없어진대요. 더 이상 자기의 합리화나 삶에 대한 하찮은 변명 따위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된다. 그냥 생겨먹은 대로, 모든 에너지를 생겨먹은 대로 나를 세상 속에 구현하는 거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생각과 행동이 자꾸 괴리가 생기면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변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삶을 못 살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16쪽에 보면 나의 소원 연대기란 제목으로 김어준 님의 소원이 쫙 일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나옵니다. 첫 번째 김어준 선생님의 소원은 남극이었대요. 7살 때 아문센 전기 읽다 꽂혔다. 그래서 남극을 가고 싶었는데 여기도 자세하게 나와요. 교통비만 1,000만 원대, 소요시간 2주, 20대엔 돈 없어, 30대엔 시간 없어 못 갔다. 지구온난화로 남극 빙벽이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다니 40대엔 꼭 가야겠다. 이게 어쨌든 첫 번째 소원이었고, 두 번째 에베레스트. 10살 때인 77년 고상돈 대원이 최초로 그 정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 이 멘트 콱 와서 박혔다.
언젠간 나도 한번 꼭 가리라. 근데 아직 못 가셨다고 그래. 근데 세 번째, 13 나이에 아라파트 사진을 신문에서 봤다. 팔레스타인 미는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단, 학살 테러 지도자. 그 순간 그를 만나기로 다짐. 이유는 나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 거기까지 갔대요. 팔레스타인까지. 갔는데 회백색 2층 집 대문을 약 3분간 바라봤다. 거기까지 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아라파트가 날 만나줄 이유가 없다는 거. 담벼락에 기대 사진 몇 방 찍었다. 더 이상 할 게 없더라. 그래서 그 길로 돌아 나왔다. 근데 네 번째 소원, 15살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어느 커플이 사하라를 동반 횡단했다는 스토리 읽다 사하라에 또 꽂힘. 95년 이집트 쪽 사하라 끝자락에서 사막 모래 몇 시간 밟았다. 거참 모래가 많더라. 이게 자기 꿈을 이뤄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대가 되자 장소가 아니라 행위가 등록되기 시작했다. 몇 개만 읊자. 먼저 은행 털기. 어느 날 내일을 향해 쌀알을 보다 문득 기력 떨어지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지 혼자 결의. 돈은 3일 이내 돌려준다. 지금도 작전 구상 중이다. 잡히면 콩밥이니까. 다음, UFO에 순순히 잡혀가기. 영화 보면 다들 반항하더라. 난 매우 협조적으로 포획되어 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다 30대가 되자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아직 없다 싶으면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 일단 하나만 소개하자. 똥배 호스트바. 미소년들이나 몸짱들 말고 배 나온 최소한 30대 후반 이상 아저씨들로만 이루어진 나이 상관없이 반말 찍찍 해대고 매우 불친절할 그러나 지적으로 통쾌한 호스트들의 바. 이런 거. 30대 중반이 넘어서자 이제는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기 싫고 하기 싫은 일 목록이 등지되기 시작하더라. 건널목으로 안 건너고 휴지 같은 거 안 줍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카테고리가 사기치는 것 좀 안 봤으면 하는 거다. 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걱정에 그랬단 소리나 이건희 회장, 무죄라는 소리 같은 거 이런 거 별거 있나 다 사기다. 이런 대국민 사기들 참 싫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어낸 청계천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어쨌든 알아보고 좀 이루면서 살아오셨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오신 삶인데 부럽습니다. 어쨌든 그게 아무리 황당한 거일지라도 자기가 꿈을 꾸고 이렇게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거 실제로 이루기도 하고 멋있어요, 삶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내가 하찮은 사람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락학이란 자가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아이는 엄마 만족시키려고 엄마가 원한다 여기는 걸 자신도 원하게 된다는 거다. 이게 골 때리는 게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엄마가 원하니까 원하는 게 된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원하는 건지 그 구분이 안 가는 거라. 어쨌든 어떤 아이나 거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걸 일반화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했다. 당신은 여태 부모를 비롯한 다른 누군가의 욕망을 위해 당신 인생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었다는 거다. 그게 다 자신의 욕망인 줄 알고 말하자면 엄마의 욕망을 욕망한 아이였던 거지. 특히 우리나라는 10대에게 요구하는 게 오로지 학교 성적밖에 없는 야만적인 사회인지라 당신처럼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그 마인드 세트를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다. 우리나라에선 그 노선 하나밖에 없는데 어릴 때는 공부고 커서는 돈이고 거기서 탈락한 당신에게 1순 환호는 멈추고 박수는 걷어진다. 버려진 거다. 지금껏 다른 이들의 욕망을 쫓아 단일 노선만 달렸던 당신, 공부 이외의 방법으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법도 모른다. 공포가 엄습할 밖에 날 입증할 방도가 사라졌으니. 참 다행이다. 지금쯤 실패해서 회복할 시간이 많아서 아마 당분간 참담할 게다. 과거 영광과 낮아진 자존감 사이에서 방황도 할 게고 그러나 그런 비용을 치르고라도 부모 욕망으로부터 다른 이들의 기대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기회를 얻은 건 당신 인생 전체로 보자면 크게 남는 장사다.
인간은 평생을 그렇게 누군가의 욕망에 호응하느라 부산하다. 삶 자체가 인정투쟁이라고. 하지만 모든 건 결국 밸런스의 문제다. 우리나라엔 남의 욕망에 복무하는 데 삶 전체를 다 쓰고 마는 사람들, 자기 공간은 텅텅 빈 사람들 너무나 많다. 당신만의 노선을 찾고 그리고 거기서 자존감 되찾으시라.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모른다. 쉽지도 않다. 하지만 그 길은 당신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다. 다만 결코 친절해지진 말라는 거. 오히려 이제부터 차근차근 남의 기대를 저버리는 연습을 하라는 거. 남의 기대를 저버린다고 당신 하찮은 사람 되는 거 아니다. 반대다. 그렇게 제 욕망의 주인이 되시라. 자기 전투를 하시라. 어느 날 삶의 자유가 당신 것이 될지니. PS. 사람이 나이 들어 가장 허망해질 땐 하나도 이룬 게 없을 때가 아니라 이룬다고 이룬 것들이 자신이 원했던 게 아니란 걸 깨달았을 때다. 참 깊은 글입니다. 엄청 깊은 글이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아이들은 엄마의 욕망을 욕망한다.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릴 땐 공부, 커서는 돈이 나의 욕망이 되는 거죠. 그 방법 외에는 자기를 증명할 방법이 없고, 근데 김어준 씨는 이 사람이 실패해서 참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회복할 시간이 있고 남의 기대를 저버리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당신만의 노선을 찾아라. 당신 스스로 찾아라. 참 와닿는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26쪽에 서울대에 못 가 참 다행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일단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했는데 서울대 당연히 가는 줄 알았는데 못 갔대요. 점수가 좀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결국 실력이란 걸 인정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런 후에도 여전히 피곤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제로 입증해 보인 다음에야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평가를, 아니 그 절반만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가 갖는 프리미엄의 크기만큼 딱 그만큼의 하지 않아도 될 노력을 해야 비로소 그 프리미엄만으로 누릴 수 있는 대우의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날 피곤하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난 대학생활 내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수십 개국을 배낭여행했다. 그리고 30 초반의 어느 봄날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적어도 3년은 직장생활 하겠다고 부모님께 약속하고 가장 월급이 많다고 해서 들어간 포철을 겨우 6개월 만에 그만둔 후 다큐멘터리 기획부터 이벤트 사업, IP 사업, 홈페이지 사업, 입양아 프로젝트, 기업 연수대행, 광고대행 등등 온갖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돈이 되건 되지 않건 참으로 재밌게 하던 시절이기도 했고, 그날 문득 난 내가 참 즐겁게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하고 살고 있었다. 누구의 승인도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그 일을 하면 재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만이 기준이었다. 그 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후순위였다. 어떤 일이 하고 싶으면 그냥 시작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건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였던 시절 내게 걸었던 기대들을 어느 순간부터 저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역시 알게 되었다. 난 더 이상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평균적인 사회 인식을 내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었다. 자존감은 자신감과는 또 다르다. 자신감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건 우월했던 20대 초반에 몇 년간에도 부족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없을 거란 생각부터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자존감은 아니었다. 그 시절 난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날 입증해 보이려 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대했던 것들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바동거렸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승인을 다른 이들로부터 따내려 했다. 자존감이란 그런 거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부족하고 결핍되고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모두 다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스스로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 그 지점에 도달한 후엔 더 이상 타인에게 날 입증하기 위해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누구의 승인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하고 싶고 재밌어 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 다른 사람 역시 어떤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만약 내가 서울대를 갔더라면 분명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 중 겨우 공부 하나 잘하는 걸 가지고 스스로 존재 자체가 우월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어린 시절의 편협하고 유치한 멘탈리티, 그걸 결코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을 게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삶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위해 내 인생 대부분을 소비하고 살았을 게다. 그렇게 누구의 기대도 저버리지 못했을 게다.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건 내 존재의 우월함을 스스로 저버리는 거라 여겼을 테니까. 난 이제 자신이 온전히 자기 욕망의 주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지 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기대를 저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대를 저버리는 연습 없이는 평생을 남의 기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쓰고 만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에 그만한 낭비도 없다. PS. 그의 여름, 난 딴지일보를 창간했다. 감동적이죠. 김어준 형님의 글을 읽다 보면 이분의 삶 자체가 주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제멋대로 사셨구나. 그래서 배울 게 많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도 이거 자기 철학이잖아요. 이분은 진짜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살아온 만큼 얘기를 하세요. 이 책을 봐도 허풍이나 위선, 가식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학자들한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실생활과 괴리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없어요. 완벽하게 자기의 몸에 붙어있는 말들, 자기가 경험했던 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자유로운 영혼이죠. 제가 그래서 정말 닮고 싶은, 정말 제멋대로 살았는데 지금 낙검소도 만들고 딴지일보도 만들고 방송도 여러 개 하시잖아요. 시사 프로그램도 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지? 정말 미스테리한 존재이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러면서도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나의 욕망의 주인인가? 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30쪽. 예민해서 남들의 거친 말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죠. 언제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이 문제다. 일은 그 욕설이 당신에게 쓰일 때만 발생한다. 왜냐? 감정이입 때문이다. 해석 기능이 오작동을 시작하는 거다. 문제는 감정이입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이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존감이다. 이게 과도하게 하드한 인간들은 언제나 그 해석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한다. 심해지면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딱 좋은 케이스다. 그의 자서전은 읽는 게 즐겁다. 하도 웃겨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건 자기처럼 기센 사람과 회담하려니까 부담이 돼서란다. 이 정도 되면 입원하는 게 맞다. 반대로 이게 자존감이 너무 무른 인간들은 지구가 오로지 나만 빼고 돈다. 다들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나만 항상 문제가 생긴다. 나만 무시당하고 나만 불행하다. 바로 당신이 이 부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니라 자존감이 무른 거다. 그 무른 자존감이 당신의 해석을 왜곡하는 거고, 실제가 어떻게 됐든 언제나 당신에게만 불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당신만 각별하진 않다는 말이다. 자신의 상황만이 각별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무르다는 방증이다. 자존감이 든든한 자는 자신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다는 걸 인정한다. 특별하지 않다는 게 스스로 못나거나
하찮다는 의미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무심하다.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지 사주 경계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고.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힘을 낭비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이 못나거나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남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에 뉘앙스와 조사까지 신경 쓰느라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데 투입해 보시라. 그렇게 자신의 경계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장은 이것부터 명심하시라. 당신만 각별하지 않다는 거. 건투를 빈다. 이 부분도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례가 제 이야기 같아요. 다 걸려가지고 자존감이 물렀던 거죠. 자존감이 너무 센 사람은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데 자존감이 너무 무른,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지구가 나만 빼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남의 탓을 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살고 나만 불쌍하고 나만 안 됐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제가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이제 친한 형들이 그러는 거죠. 야, 너만 특별한 거 아니야. 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도 더 잘 살고 있어. 너는 적어도 부모님은 있잖아.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살고 있잖아. 근데 뭐가 문제니? 그렇더라고요. 너무 자기 연민에 빠졌던 게 왜 나만 내 삶을 불쌍히 하게 여겼을까? 솔직히 5천만 명 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요. 남들은 뭐 나를 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거죠. 그럼 나도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저도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객관적으로 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고 참 나만 각별하지 않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쪽에 나는 왜 잡초를 뽑다 말고 멍 때리는가. 잡초 뽑다가 생각한 것들을 적은 글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위험한 건 그래서다. 그런 성향의 자들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명분에 스스로 쉽사리 그리고 기꺼이 설득되는 방향으로만 세상을 본다. 석유를 위한 이라크 침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해방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부시의 기만적 논리가 미국인들에게 그렇게 쉽게 먹히는 이유도 거기 있다. 그들에겐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표준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기 중심성이 불쌍한 이라크인들을 해방시키고 민주주의를 전해준다는 명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표준이 불량에게 교정의 은혜를 베푸는 게다. 여기서 이라크인들이 미국에게 그런 요청을 결코 한 적이 없다는 건 고려 대상이 못 된다. 걔가 성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니 날 거세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게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런 판단은 주인이 알아서 하듯 미국은 이라크인들에게 뭐가 옳고 좋은 것인지 자신들이 대신 판단해도 좋다고 여겨버리는 거다. 당사자의 입장과 처지에서 출발하지 않은 일방적 해법은 그것이 서로 선이라 하더라도 결국 폭력이 되고 만다는 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장애우란 신조어를 보자. 그러나 이 호칭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만다. 이 호칭은 장애인을 스스로 주체가 아니라 비장애인의 친구로서, 그러니까 상대적 객체로서만 존재케 하기 때문이다. 장애우는 장애인 스스로는 쓸 수가 없는 말이다. 나는 누구다가 아니라 나는 비장애인의 친구다 라고 말하라는 거니까. 게다가 장애인들더러 모든 비장애인들이 나서서 당신 친구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물어는 봤나? 그들이 왜 모든 비장애인들이 나서서 친구가 되어주길 바랄 거라 여기는 건가? 그들은 불쌍한 존재니까? 이런 단어를 만든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신체 기능 일부가 고장났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친구가 정말 되고 싶은가? 이 무슨 시건반진 은혜인가? 그럼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는 건 어떤 거냐?
밧줄이나 장비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계단이라는 게 발명됐다. 마찬가지다. 대중교통이란 대중 누구나 그걸 타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누구나의 장애인도 포함되어야 마땅한 거다. 그래서 누구나 탈 수 있도록 버스를 개조한 거다. 장애인을 구분지어 특별히 배려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의 그야말로 누구나 포함된다고 여기는 사고,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입체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그런 거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는 능력, 그렇게 세상을 보편타당한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우린 지성이라고 한다. 역시 언제나 문제는 지능이 아니라 지성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미국인들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한 해방전쟁을 너희를 위해서 미국이 해줄게. 근데 누가 이라크인들한테 물어봤냐고. 미국에게 이라크인들이 그런 요청을 결코 한 적이 없는데 미국인들이 나서서 그런다는 거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걔한테 너의 성적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거세해달라고 걔가 요청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걔한테 거세를 해주고, 장애우라는 단어도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중심성이 정말 무섭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38쪽 20살인데 미래에 대한 갈피를 못 잡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공교육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재능은 뭐고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곰곰이 사유하고 각성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공교육이 그거 하란 건데 하여 30 넘어서도 자신이 누군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수두룩하다. 자, 오늘은 어른 되자면 반드시 습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읊어보자. 첫 번째,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머릿속에 그려보자. 나는 점이다. 점. 수학 시간에 배운 거다. 1차원. 여기에 너가 등장하면 둘 사이에 선이 그어지고 선 모이면 면 생긴다. 나와 나로 인한 관계의 평면 2차원. 쉽지? 여태 당신 삶은 대체로 이 2차원 내에서 해결되는 삶이었다. 근데 나와 너의 의지와 전혀 무관한 그가 등장한다. 나로 인한 X축과 너로 인한 Y축이 만든 평면과 만나지 않는 공간에 그가 출현한다. 이제 그의 위치 표시하자면 Z축이 필요하겠지. 3차원. 이제 그 입체망에서 그가 존재하는 Z축으로 이동해 X축에 있는 나를 물끄러미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다. 생각해보자. 그의 좌표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다. 그 능력을 자기 객관화라 한다. 어른과 아이를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능력이다. 지성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이게 안 되면 어른 아니다. 내 평면으로부터 벗어나라. 등짝 붙일 공간만 있어도 집 나오는 거다. 졸업 전까지 최대한 자주 이 나라 떠라. 어떻게든 내 평면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나와 다른 걸 조우한 분량이 충분히 축적되면 어느 순간 그게 된다. 이게 되면 다음 중요한 건 물끄러미 파트. 바라보되 물끄러미 바라보기. 이건 뭐냐? 씨바. 설명할 거 많네. 여기 씨바 나옵니다. 책에. 이건 시큰둥하란 건데 시니컬하곤 다르다. 길 가는데 쾅 차 사고 났다. 돌아봐라. 사람 다쳤으면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거지 뭐. 무덤덤 씨부린다. 이건 시니컬. 반면 쾅 했다. 안 돌아본다. 다치진 말아야 할 텐데. 그러고 그냥 간다. 이건 시큰둥. 이제 그 차 사고가 내 인생의 도로에서 났다고 생각해봐라. 느낌 오나? 삶의 통증 대부분은 자기만 힘든 줄 알아서 자기가 만드는 거다. 억울해서, 더구나 자기가 너무 중요한 줄 안다. 그래서 북받친다. 하지만 이 시큰둥 되잖아? 그럼 자기 인생 가지고 소설 안 쓴다.
자기가 누군지도 있는 그대로 보인다. 담백해진다고. 당연히 관점도 클리어해진다. 자, 여기까지가 자기 객관화 패키지. 다음, 진로 이야기. 앞으로 직업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을 텐데 한 가지만 명심하자. 인생은 비정규직이다. 삶의 보직이란 없는 거라고. 직업 따위의 질에 포섭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 닥치는 대로 덤벼서 최대한 이것저것 다 해봐라. 그러다 문득 정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하지만 개미군치의 병정 개미는 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 시큰둥하게 바라보며 자기 하고 싶은 거 쫓으며 살면 되는 거냐? 그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 거기에 스타일이 있어야 한다. 복식이든 행동이든 삶의 패턴이든 그 모든 게 멋대가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랴. 다 멋지자고 하는 건데 말이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 객관화. 자기를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 자신을, 나의 인생이나 나의 생각들을. 자기 객관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시큰둥 파트. 이게 자기 인생 가지고 소설 안 쓰는 거죠. 담백하게, 클리어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감정을 싣지 않고. 그냥 제3자가 나를 바라봤을 때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그냥 내가 죽어도 죽었나 보네. 사람이 누구나 죽지 뭐. 돌아오지도 않고 다치진 않아야 할 텐데.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시큰둥하게. 그러면은 자기 인생 가지고 소설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 예. 마인드. 그 다음에 진로. 인생은 비정규직인데 그냥 닥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리고 문득 찾을 수 있겠지. 자기 스타일이 또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동네 형이 아니면 대학에서 좀 삶을 많이 살아본 지혜로운 형이 해주는 조언 같아요. 되게 실제적이죠. 그 다음에 제목이 10대들에게 고백함이에요. 43쪽. 말 나온 김에 딴 것도 고백하자.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 거짓말이다. 우리나라 공교육 열심히 따라가면 시험 잘 치는 사람 된다. 그럼 시험 잘 치면 훌륭한 사람 되나? 아니다. 시험 잘 치면 점수 잘 나온다. 하지만 점수와 훌륭한 사람과의 상관관계 없다. 단 점수 높으면 연봉 높을 확률 상대적으로 높다. 그건 맞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다. 돈 버는 능력과 공부 능력 별개다. 그럼 왜 어른들이 공부하나? 불안해서. 공부 외에 어떻게 훌륭한 사람 되는 건지 어른들도 모르니까. 아니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어른들도 모른다. 다음 성문제. 이게 다 10대들한테 하는 조언이에요. 먼저 자위. 이것도 10대 남자들 많이 고민한다. 답부터 말하자. Don't worry. 머리 절대 안 나빠져. 긴장해서야 아주 좋아요. 정신 건강에도 좋아. 몸이 요구하는 만큼 해주셔들. 손은 씻고. 그리고 포르노 마음껏 보셔. 선생님들도 다들 넉넉히 보셨어. 죄의식 가질 거 없다. 실은 포르노보다 그로 인한 죄의식이 조장하는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더 나쁘다. 근데 포르노 과장됐다는 건 알고들 보셔. 영화잖아.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이성교제?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영역은 아니다만 할 수 있다면 해. 그러다 섹스? 둘이 합의된다면 콘돔 꼭 써. 직전에 거둔다느니 까불지 말고. 임신 절대 조심. 절대 조심. 섹스가 죄가 아니라 온전히 스스로 감당하고 책임질 수 없는 일 저지르는 거, 그게 죄다. 우리 공교육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사유하고 각성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교육 바로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 하여 우리나라엔 대학 졸업하고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원하는 게 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시작해 놓고 보니 많다. 길면 잔소리 되니까 지금부터 좀 짧게 하자. 사랑의 매? 그런 거 없다. 매는 그냥 매다. 악법도 법이다? 아니야. 악법 바꿔야 한다. 악법 만나면 싸워. 시민불복 좀 공부하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No. 하나 보면 하나 안다. 사람 속단하는 거 아니다. 남자는 군대 가야 사람 된다? 천만에. 가야 하니까 가는 거야. 선생님들 진학지도 참고만 하셔. 사실 선생님들도 그 과 나와서 실제 뭐 하는지 모른다. 하면 된다? 거짓말.
군바리 정권 시절 까라면 까고 만든 문구. 안 되는 거 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핑계다. 최소한의 사회 안정만 구축하라고 국가 있다. 이런 글입니다. 되게 명쾌하죠.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법지 않아요. 삶의 지혜가 묻어난 문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46조. 경제적으로 불안한 남친 헤어져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 본질적 문제는 남친의 소비 양태가 아니라 당신과 남친의 세계관, 그게 다르다는 데 있다. 뭔 소리냐 보자.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김어준 씨가 유럽 여행 갔었는데 예산이 하루 5달러였대요. 그런데 약 100만 원짜리 양복을 본 거죠. 일정이 2달이나 나온 상태에서 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많은데 쭈그려 앉아 5분간 고민했대요. 그리고 100만 원짜리 양복을 샀대요. 그 다음에 그날부터 4주 연속으로 공원 벤치에서 잤다. 그 양복을 입고서. 이거에 대한 이제 소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가져온 유의 의문이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의 고유한 기쁨은 이 순간이 지나면 같은 형태와 정도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닌가? 누릴 수 있을 때 그 맥시멈을 누려야 하는 거 아닐까? 불안한 미래는 아직 닥치지 않았으니 내가 맞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맞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샀다. 식량은 로마 숙소 뺏기와 부다페스트 암달러상으로 해결했다. 역시 그 양복 입고서. 미래란 애초에 불안한 거다. 누구도 모르니까. 그 공포가 금융 시스템 탄생의 주역이다. 이 교환 가치의 개인적 기준을 관장하는 게 바로 세계관이다. 여기에 옳고 그르고 없다. 근검절에게 의한 부의 축적을 신의 축복으로 환산해낸 칼뱅 자본주의는 절묘하긴 하나 절대적인 거 아니다. 사표 내고 전세금 털어 세계 일주하는 커플들, 삶의 무책임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남친과 헤어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 남에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바꿔.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기꺼이 감당할 만한 가치가 그 남친에게 과연 있는 건가? 그 남친은 경제적 불안을 감수할 만한 행복을 내게 주고 있는 건가? 그 남친과 함께라면 삶의 불확실성을 함께 맞서겠다는 결의가 생기는가? 그러니까 그는 그 양복인가? 이런 거죠. 이 부분도 되게 멋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복을 안 사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사버리고 또 그 이후에는 또 대처를 또 잘 하죠. 그 다음 이제 50쪽. 명품족 단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몇 년간 명품족들이 대거 등장했다. 필요 이상을 가지려 하는 과소비이며 분수를 모르는 사치풍조이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불건전한 소비의식이란 해석 이외엔 달리 독법을 모르는 기성세대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이 기존의 사고방식이죠. 명품에 대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걸 생각하냐면 이들에게 명품은 자신의 미감을 드러내는 표현 수단이고 라이프 스타일의 차별을 선언하는 구별 표식이며 계급 의식을 드러내는 신분 증명이고 타인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 또 스스로 타인을 읽어내는 소통 매개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명품을. 그런 정체성 소구의 과소비란 없다. 적합하냐 부적합하냐가 있을 뿐 오늘 우리 사회에서 상품만큼 개인의 정서적, 문화적, 사회적 취향을 고스란히 반영해내는 물적 구현물이 얼마나 더 있는가. 비난은 그러니까 명품이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그러한 정신적 서비스를 대신할 뭔가를 우리 사회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서야 비로소 적절할 수가 있는 거다. 특히 아주 어릴 적부터 1등 이외에는 모두 패배자를 만드는 이 승자 독식의 한국 사회에서 1등이 될 수 없는 나머지 절대 다수가 그나마 명품의 권위를 빌려서라도 기죽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그 애절한 실존적 자구 행위를, 그 처절한 방어 기제를 어느 누가 함부로 천박하고 하찮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모든 책임을 개개인의 품성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기나 한 것인가 말이다. 하여 현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명품족에 가진 유일한 불만은 자신에게 좀 어울리는 걸로
제 스타일은 알고서 그걸 해도 하고 다니란 거다. 명품 소비 그 자체보다는 저한테 대체 뭐가 어울리는지도 모르는 게 그게 100만 20배는 더 문제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걸 모르면 바로 그때부터가 진정한 과소비다. 그렇죠. 저도 명품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52쪽. 불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불륜이 난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 관습, 법률, 윤리의 전방위 보호를 받는 유일한 공식 커플 시스템 결혼. 그 이후의 사랑 어찌하오리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다. 사회 규범과 개인 욕망의 정면 충돌 시 선택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거다. 그게 본질이다.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당신 선택이다. 뭔 소리냐?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난 이런저런 사람이라 단정적으로 말들 한다. 착각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건 자신의 선택이다. 더 정확하게는 자신이 했던 무수한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여 결국 자신이 누군지 결정하는 거다. 당신은 정숙한 부인 대신 바람난 아내, 윤리적 엄마 대신 불륜한 부모, 소녀적 가슴앓이 대신 욕정의 관계를 택했다. 그럼 당신 그런 사람이다. 사연 필요 없다. 그 선택의 누적분이 곧 당신이다. 그 선택 자체가 옳다 그르다라는 게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만큼의 사람이란 거다. 그리고 그런 선택 뒤 대다수는 사연부터 구한다. 그 선택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그리고 그 속에 숨는다. 그리고 공감해줄 사람 찾는다. 피치 못할 사연이 있었단 거지.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란 거지. 그런데 아름답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객관화의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 그랬으면 하는 자기가 아니라 생겨먹은 대로의 자신을 덤덤하게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이 있다. 모든 선택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감당하는 거다. 사람들이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진짜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선택으로 말미암은 비용을 치르기 싫어서다. 공짜는 없다. 우주 원리다. 뉴턴은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 했다. 근데 이 말 가만히 뒤집어 보면 비용 지불한 건 온전히 자기 거란 소리다. 자기 선택과 그 결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한 비용 감당하겠다면, 그렇다면 그 지점부터 세상 누구 말도 들을 필요 없다. 다 족가라 그래. 타인 규범이 당신 삶에 우선할 수 없다. 당신 생겨먹은 대로 사시라.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들이 나다. 그런 거죠. 내가 선택한 것들의 합이 지금의 나다. 선택의 누적분이 곧 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건 뭐 내가 될 수 없죠.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건 내가 그동안 어떤 선택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살았나. 그것만 돌아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랬으면 하는 자기가 아니라 생겨먹은 대로의 자신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자기 객관화다. 56쪽. 자기 객관화를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객관화란 입체의 연속된 공간 속에서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스스로 인지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기에 거기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여행이다. 세계 속에 연결되어 존재하는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정 거리 이상이 확보되어야 제 모습 전체가 조감되는 법이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 땅의 물리적 연결이 필요하다.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평양 거쳐 모스크바 지나 파리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여행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낯선 공간에 내가 던져졌을 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른들이 여행 많이 해라, 연애 많이 해라, 책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 했던 게 다 필요한 말들이었더라고요. 58쪽.
작은 키 때문에 늘 우울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키 작은 거 불리하다, 맞다. 괜찮다고 말하는 놈들 말 믿지 마시라. 그렇게 말해도 자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얄팍한 위로다. 실제 당신만큼 키 작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면 진정성 없다. 당신은 어쩌면 키만 크면 지금까지 안 되던 것들 이 만사형통일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올시다 되겠다. 키는 당신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겨우 하나다. 진정으로 당신을 왜소하게 만드는 건 키 자체가 결코 아니다. 그 키로 인해 위축되는 당신이지. 당신 직장 후배들이 당신의 키 때문에 어리게 봐서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고, 바로 위축된 당신을 보고 만만하게 여기는 거다. 키 때문에 결혼을 못할지도 모른다고? 아니지. 문제의 본질은 뼈의 길이가 아니라 그로 인한 자존감의 결여다. 본능적으로 최고 우성 유전자를 판독해내는 여자들이 기가 막히게 구분해내는 건 기장이 아니라 바로 그 결여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스스로를 농담거리로 만들어버릴 만큼 견고하고 대범한 자기 인식은 그 자체로 졸라 섹시하다. 그러니까 당신을 진정 안 섹시하게 만드는 범인은 뼈의 길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스스로 주눅드는 당신의 자기 인식인 게다. 당신 주변 상황을 당신이 스스로 세운 가치를 기준으로 장악해 가시라. 정말 당신의 미래와 당신의 연애를 결정하게 될 건 당신 뼈의 길이가 아니라 그렇게 당신이 당신 삶에서 발휘할 장악력이다. 그죠? 삶에 대한 자신감, 위축되지 않는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존감의 결여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나의 주변 상황을 내가 세운 가치관으로 장악해가는 거. 자기 가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직하게 사는,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적어도 자신감이 있거든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누가 봐도 별로겠죠. 61쪽 삶에 대한 장악력이란 기선성이란 신학 용어가 있다. 인간 만사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의미다. 인간의 걱정을 하나님의 뜻에 모두 맡긴다는 원리인데 이 로직에 의하면 인간이 하루하루 개인적인 걱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방증이자 불신의 징표다. 그러니 내 삶의 불확실성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맡기겠다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요체다. 이 원리에 의하면 인간의 예배 역시 인간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인간이 불려나간 자리가 된다. 삶 자체가 신에 대한 예물인 것이다. 그렇게 신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탁하겠다면 사실 여기에 있는 글들은 전혀 읽을 필요가 없다. 여기에 있는 글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그 주도권을 온전히 자신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니까. 불확실성은 삶의 기본 속성이다. 그것을 삶의 당연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무서운 걸 무서워한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삶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는 건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불완전해서 무서운 게 당연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에 스스로 맞서겠다고 나서는 것, 그거야말로 존중할 만한 선택 아닌가? 오히려 불완전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삶의 공포와 마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대해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 여긴다. 그렇게 스스로 삶의 문제들에 맞서 나가겠다는 결의, 자신에게 닥치는 세상 만사를 주변의 기준이나 눈치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세계관대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게 바로 삶에 대한 장악력이다. 그게 있는 자 졸라 섹시하다. 63쪽. 오늘 많이 읽죠? 읽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도 좋고 듣는 분들도 좋고 들으시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좋죠. 너무 잘 쓰셔서 명문입니다. 명문. 꿈과 현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먼저 꿈이란 말 대신 목표라고 하자. 꿈이란 단어 자체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의 어려운 현실은 꿈을 이루는 과정의 당연한 난관이니 적당히 무시하는 게 마땅한 태도라며 스스로를
나이브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 효과가 긍정적이려면 자신의 상황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부터 전제되어야 한다. 꿈이라는 말이 자신의 무능과 태만과 불안의 자체에 발부하는 면죄부, 스스로에게 분사하는 최면가스가 아니려면 말이다. 그러니 일단 꿈이란 단어를 목표라는 단어로 바꾸고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해보자. 첫째, 경제적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그 기회를 포기해온 것인가? 이 질문,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묻는 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무능과 태만과 불안을 꿈이란 단어로 포장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말이다. 그 단어 자체가 그만큼 낭만적이다. 용서받기 수월해서 대충 기대고 비비기에 좋다는 말이다. 많은 이들이 실제 그렇게 한다. 둘째, 목표와 현실이 얼마나 같이 놀고 있는가. 목표는 현실적일 때만 성취된다. 그러자면 일정이 매우 구체적이며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냥 그 업계에 있다고 시간이 알아서 당신을 그 목표 지점에 실어 나르는 게 아니다. 당신의 목표는 얼마나 구체적인가, 그리고 그걸 이루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꼼꼼하게 계산해 봤나. 셋째,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어디까지인가.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삶에 대한 응석에 불과하다.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게다가 꿈을 말하며 용돈 타서 쓴다는 당신,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수입 적으면 적게 써라. 없으면 자신이 번 만큼만 써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냉정하게 답한 후 꿈을 말해도 말하시라. 그런 질문 생략하고 그저 꿈만 말한다면 그 단어 뒤에 숨어 부모한테 얹혀 사는 팔자 좋은 논팽이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꿈은 목표지 핑계일 수 없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저도 이게 참 이 부분에서 좀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꿈을 핑계로 참 여기 다 걸리는 꿈을 핑계로 나의 무능과 나의 태만과 나의 불안을 꿈이란 단어로 포장해서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만큼 꿈이란 단어가 낭만적이기 때문에 용서받기 수월하다. 그리고 꿈이 목표가 현실과 얼마나 같이 가고 있는가. 꿈은, 이게 목표는 현실적일 때만 성취된다.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비용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은 어디까지인가. 저도 아직까지도 어머니 용돈 타서 쓰고 있는데 참 수입 적으면 적게 써라. 없으면 자신이 번 만큼만 써라. 참 많이 반성이 됩니다. 근데 66쪽 하면 된다 아님 말고 라는 제목인데요. 난 꿈이란 단어가 어릴 때는 와닿지가 않았고 커서는 영 맞득치가 않았다. 꿈은 꿈이기에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꿈이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핑계로 쓰이는 경우 너무 많다. 방송에선 툭하면 꿈이 있어 아름답다는 식의 멘트를 날린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대체 뭐가 아름답다는 건지 따지고 싶어진다. 하고 싶은 걸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위로한답시고 그저 꿈이란 단어로 빠다만 발라대는 거, 이거 무책임한 거다. 꿈이 있어 아름답다고 둘러댈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실제로 하면 된다고 말해줘야 하는 거다. 하고 싶다고 다 이룰 수도 없다는 거야. 나도 안다. 하지만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냥 그 일을 하는 거다. 실패를 준비하며 핑계를 마련해 두는데 에너지를 쓸 게 아니라 토 달지 말고 그냥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그 일을 가장 제대로 하는 법이다. 그런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느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하지만 해보지도 않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겠나. 하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되길 바라는 건 멍청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다. 자기 인생이 스스로 사기치는 거다. 그리하여 난 꿈을 말하는 대신 이렇게 외쳐야 한다고 믿는다. 하면 된다. 아님 말고. 정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죠.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 되더라고요. 69쪽. 남자인데 성형해도 될까요? 여기 답변. 이 남성 콤플렉스의 본질은 트렌드가 아니라 가치관의 혼란이다. 강한 남자는 시시하게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남성성의 신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배적 가치관이었다. 힘이 질서였던 시대에 남성에게 요구되는 건 근육이지 미감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근력이 아니라 외모 따위에 신경 쓰는 걸 나약한 여성성의 증표로 여기도록 사회화되었던 남성이 어느 순간 외모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느끼는 남성 젠더로서의 정체성 혼란, 그 자기 부정의 당혹감이 사람을 우울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먹이 사냥이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되자 이제 남성들의 치장 욕구는 자기 연출과 이성 유혹이란 목적에 복무하기 시작했다. 이 조류, 혹자는 외모지상주의가 남성들까지 좀먹는다 개탄하지만 오히려 남성 일반을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동물적 남성성의 집단 규범에서 벗어나 하나의 개인으로 타고난 본연의 욕망에 보다 솔직하게 호응하는 개인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조폭처럼 스스로를 전체의 한 조각으로만 인식하는 집단 정체성이 유난한 대한민국에서 근대적 인디비주얼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식의 전환이기도 하다. 여성의 주체성 획득이 결국 남성 해방과도 연결된다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맞는 소리였던 게다. 성형과 남성성 그렇게 아무 관계가 없다. 성형하시라. 과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자신만의 스타일은 분명하게 있는 것인가? 자신이 어떻게 표현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거다.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건 그거다. 진짜 문제는 성형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을 드러내는 방식을 오로지 성형에서밖에 찾지 못하는 그 문화적 몰개성, 그저 대세만 추종하는 그 천박한 미적 감수성, 그게 진짜 문제다. 길거리에 넘쳐나는 똑같이 생긴 눈, 코, 입이 끔찍하지도 않은가. 그죠? 그 다음에 늑대소년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보통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질문과 답변이 나와요. 답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책을 위해 따로 쓴 파트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파란 바탕으로 또 그 관련된 글이 나와요. 보론이죠, 보론. 요걸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전자 어딘가에 몇천 년을 축적해온 고유한 선과 면과 색에 대한 감각이 분명 존재할 텐데 식민과 전쟁과 개발을 정신없이 겪어내느라 그 집단 기억을 상실해버린 무국적의 우리 도시들을 보고 있자면 늑대소년으로 하여금 인간의 언어를 잃고 으르렁거리는 것밖에 못하게 만든 정글을 떠올리게 된다. 난 이 콘크리트 정글에서 그렇게 늑대소년으로 길러졌던 게다. 미적 감수성 없이는 스타일도 없는데 말이다. 복식이든 행동이든 자신만의 미적 감수성에 의해 제대로 벼려진 고유한 제 스타일이 없다면 그건 또 얼마나 멋대가리 없는 삶인가.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고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렇게 브랜드나 돈에만 의지하는 순간 한없이 촌스럽고 천박해지기만 한다는 걸 깨닫고 나면 더더욱 아쉽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여행이 선사한 선과 색과 면의 세례를 나도 모르게 받아 운 좋게도 몇 마디 더듬거릴 줄은 알게 된 난 이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비싼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제 나름의 고유한 스타일을 가지는 거라 믿는다. 그게 없는 사람은 도무지 섹시하지가 않다. 다음입니다. 더치페이가 나쁜 건가요? 라는 질문. 여기에 대한 답변. 살다 보면 칼같이 반으로 나눌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딱 반으로 나눈다는 생각으로 동업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실패하고 만다. 왜냐? 딱 반으로 나누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지만 실제 동업을 해보면 똑 부러지게 반으로 나뉘는 경우보다 어디까지가 반인지 몰라? 혹은 서로 반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달라? 이번엔 그냥 내가 손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모르는 사이보다 더 격한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 너무나 많거든. 당장의 손해는 서로 나누고 장기적으로 퉁쳐 균형이 맞춰질 거란 신뢰와 이해가 없으면 동업은 유지될 수 없는 거다. 더치페이가 결코 나쁜 건 아니지만 동시에 이걸 기억해둘 필요 있겠다. 딱 반이 항상 가장 공평한 건 아니라는 거. 사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다. 그 다음 82쪽에 식당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제목이에요. 70대 리스트 중 하나가 작은 식당 하나 차리시는 거래요. 노년엔 그렇게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놀고 싶다.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85쪽. 조선일보 때문에 남편과 싸웠어요. 여기에 대해 답변. 애초 정치는 적을 필요로 한다. 적이 없으면 만들어내기라도 해야 한다. 히틀러가 그랬다. 유대인이 없으면 만들어내야 한다고. 신도 몇 명도 아니고 수천만 독일인들을 집단 체면 상태로 이끌었던 히틀러는 미치긴 했어도 바보는 아니었다. 히틀러 수사학의 핵심은 명확하게 적과 나를 갈라내는 이분법. 그 위력은 상식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내부의 모든 불만과 불안을 그 적에게 돌리게 하는 데 있다. 이 땅의 히틀러들이 자신의 정권력을 위해 조작해낸 유대인은 전라도, 그 사악한 상징 조작의 경상도는 대구의 지역 총생산이 전국 꼴찌가 된 게 이미 17년 전이었건만 그렇게 노태우와 김영삼 시절에 비롯된 몰락을 DJ와 노무현의 탓으로 돌린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죠. 부모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그것이 논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방식 자체를 부정하란 것으로 여겨지기에 실패한다. PS. 조선일보 편파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기에 나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말은 정말 공감 가요. 저도 부모님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게 논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온 방식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늘 실패한다는 거죠. 부모를 설득하려는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1 1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2부는 가족에 대한 좀 Q&A인데 잠시 좀 쉬었다가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